두 개의 주제 발표는 강진 고려청자 요장에서 제작이 된 고려청자가 21세기 들어서 해저에서 상당히 많이 출수가 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된 첫 번째 발표로 강진 고려청자의 유통 구조에 대해서 문경호 공주대학교 교수님께서 발표를 해주시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공주대학교 역사교육과에 있는 문경호라고 합니다. 그 앞에 있는 발표랑 약간 결이 좀 다를 것 같습니다. 저는 강진에서 잘 만든 청자가 어떻게 다른 지역으로 옮겨져 갔는지, 주요 아마 도착지는 개경이었을 텐데 개경 말고도 다른 지역으로 많이 갔을 겁니다. 그래서 두 가지 정도의 초점을 맞춰서 말씀을 드려보려고 합니다. 일단 첫 번째는 어째서 강진에서 일단 청자가 많이 만들어졌는지, 그다음에 두 번째는 이 청자들이 어느 쪽으로 어떤 경로를 통해서 다른 곳으로 이동했는지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뒷부분에는 논지를 좀 강화하기 위해서 그동안 출토되었었던 그 청자하고 목 간의 성격 같은 것들도 분석하는 부분을 좀 붙였습니다. 그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저 쭈꾸미는 너무 많이 보셔서 이제는 아마 다 아실 것 같아요. 국민 영웅 쭈꾸미입니다. 2007년에 청자 사발을 하나 이렇게 붙이고 올라와서 결국은 대섬 유적을 발견하게 만들었던 그 쭈꾸미입니다. 저 태안선이 발표되고 난 다음에 출수되고 난 다음에 그 이후에 고려시대 선박들이 세 척이나 더 나왔습니다. 그러고 고려시대 배들이 싣고 있던 물건들이 어떤 성격의 물건이냐를 가지고 논쟁이 일어났습니다. 저는 2010년경에 마도 1호선이 발견됐을 때 그 마도 1호선에 실렸던, 엄밀히 말하면 마도 1호선은 공선이다, 그러니까 좋은 선이다라고 하는 의견의 논문을 발표한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마도 1호선하고는 약간 생김새가 다른 태안선은 아마도 그거는 배 생김으로 봤을 때 사선이다라는 이야기를 했었어요. 그래서 좋은 선하고 사선으로 구분을 해서 이야기를 했었는데, 근데 이후의 논의는 제가 이제 배를 가지고 이야기를 했던 것인데 그 배에 실린 물건들의 성격이 어떻게 됐나를 가지고 전개가 됐습니다. 그래서 자연스럽게 그렇다면 그 안에 배에 실렸던 물건들은 성격이 어떤가에 대해서 해명을 할 필요를 느끼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쪽 부분도 좀 이렇게 붙여서 이야기를 꾸려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강진의 지리적 특징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많이 들어보셨을 테지만은 강진은 조선시대에 와서 처음으로 만들어진 지명입니다. 그 전에는 도강하고 탐진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고려사의 지리지 탐진현조입니다. 정확히 구분을 하면 저렇게 구분할 수 있습니다. 북쪽에 도강이 있었고요, 위쪽으로 탐진이 있었습니다. 근데 굉장히 희한하게 생겼죠, 지형이. 일단은 사람 다리처럼 이렇게 두 다리가 이렇게 뻗쳐져 있고, 그 다음에 그 위쪽으로는 산으로 막혀져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는 묘사가 잘 안 됐는데 여기도 탐진강이 흐르고요, 그 다음에 이쪽으로도 강진천이 흐릅니다. 그래서 이 안은 굉장히 중요한 군사적으로도 요충지가 됩니다. 그래서 두 현을 합치고 도강이 아니라 탐진 쪽에 현을 둔 이유도 아마도 그런 지리적인 요인 때문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본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렇게 정리를 해봤습니다. 1417년에 두 현을 합치고 치소를 탐진현에 둔 이유는 뭐냐? 일단은 탐진현의 치소가 보은산을 등지고 탐진천, 강진천 사이에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방어하기 좋은 곳이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남쪽으로 강진만을 끼고 있어서 또 남쪽도 막기가 좋았다. 그 다음에 세 번째, 그럼 이제 그런 걸 어떻게 논증할 거냐? 삼별초가 남해안을 다 약탈했던 시기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그게 지나고 난 다음에는 왜구들이 쳐들어왔었죠. 근데 탐진이 집중적으로 공격을 당했던 적은 단 한 번씩밖에 없습니다. 물론 기록에서 빠져 있었을 가능성도 있고요. 그 다음에 여지승남에 나오는 것처럼 수인산성으로 모두 다 피신을 해서 피해를 덜 입었을 가능성도 충분히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침략 기사가 나름 적었던 거는 그래도 지형적으로 봤을 때 이쪽이 굉장히
군사적 요충지이기 때문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 다음에 그 밑에 있는 건 또 나름대로 중요한 이야기가 될 텐데요. 왜구들이 거의 무인지경처럼 그 14세기 이후가 되면은 고려 영토를 휘젓고 다니거든요. 근데 탐진 지역을 집중적으로 공격하지 않았던 데에는 나름대로 두 가지 정도의 이유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일단 첫 번째는 이 시기에 강진의 청자가 이전에 비해서 좀 질이 좀 떨어졌을 가능성입니다. 그리고 다른 지역에서도 청자를 구하기가 쉬웠을 가능성인 거죠. 그다음에 두 번째는 당시 왜구들이 집중적으로 노렸던 것은 곡식 창고입니다. 사람과 곡식을 가져가려고 했어요. 일본이 당시에 남북조 시대였기 때문에 남조 쪽에서 북조하고 전쟁을 하기 위해서는 식량하고 사람이 필요했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아마도 도요지는 주요 약탈 대상이 되지 않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강진의 지형에 대해서 쭉 설명을 한 것인데요. 시간상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냥 흥미로운 것은요. 이렇게 놓고 봤을 때 요 약간 어둡게 표현된 데가 다 산이거든요. 요 부분하고 요 윗부분을 제외하면 나머지는 다 산입니다. 모두 다 산으로 둘러싸여져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자체가 그냥 굉장히 하늘이 만들어준 요새 같은 지형이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 그러면 이제 강진에서 뭐가 생산이 되면 그게 도자기일 수도 있고 쌀이 생산될 수도 있는데 그것들이 어느 쪽으로 빠져나갔을까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일단 확실한 존재를 알 수 있는 포구는 신증, 동구, 예직, 승남에 두 개가 남아 있습니다. 하나는 구시포라고 하는 포구고요. 또 하나는 남원포라고 하는 포구입니다. 구시포는 지금의 남포 일대였던 것 같습니다. 근데 다만 조심할 거는 이때 포라고 하는 개념은 배가 그냥 단순히 와서 서는 곳이 아니라 그 배가 서는 선착장을 포함한 사람들이 사는 지역을 일컫는 말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구시포라고 해서 배가 닿는 곳이었던 게 아니라 구시포 일대를 지금의 탐진강 하류라고 본다면은 탐진강 하류를 비롯해서 그 이웃 마을을 전체적으로 포괄하는 그 정도 규모의 마을을 포라고 불렀었습니다. 그래서 아마 구시포라고 했을 때 구시포는 탐진강하고 강진천이 합쳐지는 그 즈음을 비롯해서 그 위쪽으로 있는 덕동이나 남포리 일대 그쪽이 전체가 다 구시포였을 가능성이 크다는 거죠. 그다음에 이제 남원포인데요. 저거는 남쪽의 원포인 건지 남원포인 건지 정확치 않습니다. 근데 제 생각에는 남쪽의 원포가 맞을 것 같습니다. 그 이후에도 원포로 계속 나오지 남포로 나오는 적은 없습니다. 지금도 실제로 원포리라고 하는 동네가 있는데 그 원포리라는 동네가 아마 예전에 그 남원포였을 가능성이 크다고 생각이 듭니다. 구시포에 일찌감치 배가 많이 드나들었다는 것은 박충자의 시에도 나와 있습니다. 여지승남에 실려 있는 건데요. 1287년에 태어나서 1349년에 죽었습니다. 이 사람. 근데 그 남포리 일대에서 이렇게 바라보면서 이런 시를 지었어요. 구시포에 밀물이 지려고 하는데 푸른 솔 붉은 나무는 지난 해에 지나간 곳 이로다라고 시를 지었습니다. 어떤 감정이 느껴지세요? 구시포에 밀물이 지려는데 바닷물이 빠져나가는데 푸른 솔 밀물은 들어오는 물이네요. 물이 들어오려고 하는데 푸른 솔과 붉은 나무는 지난 해 지난 곳이다. 과거를 그리워하고 있죠. 사랑하던 기생이 죽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기생 생각을 하면서 지은 시라고 해요. 그러니까 시 자체가 중요하다기보다는 그러니까 바닷물이 계속 드나드는 그런 포구였다라는 그런 생각을 좀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서 적어봤습니다. 지형으로 치면은 일제 시대에 만들어진 지도인데요. 요 일대가 아마 그 남포 구시포의 중심지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고지도로 보면은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19세기에 만들어진 지도이긴 합니다만 구시포라고 이렇게 정확하게 쓰여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일대가 전체적으로 구시포라고 불렸을 겁니다. 그 다음에 남원포인데요.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이고요. 일제시대에 그려진 지도에 보면은 여기에 원포리라고 하는 동네가 있습니다. 지금도 있죠. 그 원포리라고 하는 동네는 개간이 되기 전까지는 굉장히 좋은 조건을 갖춘 포구였습니다. 그래서 이쪽에서도 뭔가 물류가
빠져나갔을 가능성이 크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 다음은 이제 청자 생산지로서 강진, 그 중에서도 대구하고 칠량 쪽이 어째서 그렇게 좋은가라는 걸 정리해 봤습니다. 일단 첫 번째는요, 바다에 가깝지만 물이 굉장히 풍부합니다. 탐진천, 그 다음에 강진천, 그 다음에 대구에서 그 대구소에서 내려오는 뭐 대구천, 칠량천, 굉장히 많은 물들이 있습니다. 물론 산이 높은 것하고 관련이 있습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는 강진만 앞으로 고금도, 완도, 신지도를 비롯해서 크고 작은 섬들이 쫙 널려져 있습니다. 그럼 나쁜 거 아니야? 왔다 갔다 거리기 힘들잖아 라고 생각하기 쉬우실 텐데요. 절대 그렇지 않은 게, 바다에서 큰 파도가 밀려올 때 앞쪽으로 섬이 있으면 다 막아줍니다. 그러니까 강진만은 그 자체가 굉장히 잔잔한 바다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다음에 세 번째는 그 청자 가마가 집중되어 있는 칠량면, 대구면 이쪽 일대는요, 산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산이 있으면 화목이 풍부하죠. 도자기 굽는데 화목이 가장 중요하지 않습니까? 일단 화목이 풍부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거는 이제 확인은 안 해봤습니다. 근데 지명 총납에 보면요, 정수사 앞쪽으로 백토가 지금도 막 흔히 흩어져 있다라고 하는 조사가 80년대 초반에 이렇게 된 것이 있습니다. 아마 백토도 풍부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천관산도 무시할 수 없습니다. 천관산은 부안의 변산, 그 다음에 안면도하고 더불어서 고려시대는 물론이고 조선시대까지 배를 만드는 선재가 생산되던 곳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배도 만들 수 있는 거죠, 아주 가까이에서.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감조하천이라고 하는 건 전근대 시대 창고 운영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합니다. 바닷물이 들어갈 때 따라 들어갔다가 바닷물이 나올 때 따라 나와야 힘 안 들이고 무거운 물건들을 운송할 수 있거든요. 이런 것들을 가장 잘 갖춘 곳이 강진입니다. 아마도 강진에서 일찍 만들어진 가마부터 늦게 만들어진 가마까지 이렇게 한꺼번에 존재하는 이유도 이런 지리적 조건, 그 다음에 자연 환경 같은 것들하고 밀접한 관련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에 이제 대구 소하고 청자 생산에 관한 이야기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려시대 소라고 하는 개념부터 조금 설명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뭐 아시는 분은 간단히 들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보통 소는 소 혼자 따라다니지 않고요. 소 혼자 다니지 않고요. 향, 부곡이랑 같이 따라다닙니다. 향하고 부곡하고 소는 다 일반민들보다는 낮은 대우를 받던 사람들이 살던 곳이었습니다. 근데 그 중에서도 향, 부곡은 신라 때부터 있었고요. 소는 고려시대에 와서 처음 만들어졌습니다. 그 유래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설이 있는데, 일단 향, 부곡은 여지승남 여주목 등신잔조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신라에서 처음에 군현을 편성할 때 하나의 독립된 군현으로 만들기 어려운 작은 군현들을 향이나 부곡으로 만들었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소는 어떻게 만들어졌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 대신 소에 어떤 종류가 있는지가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이 밑에 보시면 쭉 있는데요. 고려시대에 소라고 하는 것이 있었는데, 금소가 있었고, 은소가 있었고, 동소가 있었고, 철소가 있었고, 사소가 있었고, 지소, 와소, 탄소. 아까 가마 말씀하실 때 언뜻 생각이 들었습니다. 강진 지역에 소가 굉장히 많이 있었는데, 그 소 중에 하나는 어쩌면은 숯을 만들던 소일 가능성도 있다. 그럼 그건 이제 탄소거든요. 그 다음에 염소라고 해서 소금, 묵소, 먹 만들던 데고요. 이게 곽소인데요. 저 곽자가 미역 곽자입니다. 미역 따는 소. 그 다음에 자기소. 이게 제일 중요한 거죠, 여기서는. 그 다음에 뭐 어량소 같은 생강소도 있네요. 강소 같은 것들이 있어서 각각 물건을 공급했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뒤 구절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위에 여러 소에는 다 토성이라고 하는 토성을 가진 아전들이 있었고, 그 다음에 거기에 이제 백성들이 있었다, 그렇게 나옵니다. 보통 세 부류로 나누어서 보고 있습니다. 소에 살았던 사람들을. 일단 향리계층은 소리라고 불렀고요. 그 다음에 소에서 기술을 가지고 물건을 만들던 사람들은 소정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밑에 잡부 일을 하는 사람들이 있겠죠. 그런 사람들이 소민들입니다. 그 다음에는 고려시대 특수행정구역 유적에 대해서 좀 살펴봤습니다. 아까 이제 그 강진 쪽에서 건물지가 나왔었잖아요. 청자 요지 근처에서. 그렇다면 동시대에
다른 지역에서 만들어진 혹은 다른 지역에서 발견된 소 유적은 있을까 없을까 찾아봤더니 유명한 소 중에 충주의 다인철소라고 하는 데가 있습니다. 몽골이 쳐들어왔을 때 끝까지 저항했던 곳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다인철소라는 이름에서도 느껴지는 것처럼 여기는 쇠 만들던 데입니다. 조사를 해봤는데 쇠를 녹이는 그 장치들은 여러 부분에서 발견이 됐지만 건물지는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소는 아니지만은 소랑 유사한 취급을 받았던 여기서도 아주 가깝습니다. 장흥에 상방촌 유치향 유적이 있습니다. 유치향, 여기 향입니다. 근데 발굴을 해봤더니 청동기 시대 이후에 계속 사람들이 같은 자리에 살았다라는 걸 알게 됐고요. 그 다음에 집자리 중에는 사찰로 추정되는 자리, 그 다음에 관아로 추정되는 자리, 그 다음에 우물터, 사람들이 살았던 자리들이 고스란히 발견이 됐습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이 되냐면 소나 향이나 부곡도 일반 그 현하고 똑같은 구조를 갖추고 있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당연히 이 강진의 사당리 일대에서도 향리가 실무 그 업무를 맡아봤던 건물이 나올 겁니다. 그 건물은 치소라고 하지 않고 읍사라고 부릅니다. 향리들이 통치하는 그 기구는 읍사라고 불러요. 그 읍사가 아마도 조사가 될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라는 말씀을 좀 드려봅니다. 아까 기와가 이렇게 발견이 됐다고 들었는데요. 유치항에서도 그 건물 만들 때 시주했던 사람들의 이름이 쓰여진 기와들이 많이 발견이 됐습니다. 명문 기와가. 그 다음에 이제 여기하고 굉장히 유사한 곳으로 부안 유천리 유적이 있습니다. 여기도 청자 만들었던 데잖아요. 몇 년 전에 조창터가 발견이 됐다. 그 다음에 그 조창터에서 가마 관리하는 시설이 발견이 됐다라고 해서 가본 적이 있습니다. 그랬더니 제가 보기에도 두 개가 이렇게 섞여 있는 것 같았어요. 요장 시설인 것 같기도 하고 조창인 것 같기도 하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요거 분석하신 한정우 선생님은 복합산업단지였다. 그러니까 청자도 만들고 그 다음에 조언도 하고 그러는 곳이었다라고 발표하는 논문을 쓰셨는데 제 생각에는 이 두 개가 같이 있었을 가능성은 조금 좀 이렇게 신중해야 된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어느 하나가 먼저 들어왔다가 그 이후에 그 입지가 좋았기 때문에 다음 건물이 들어왔을 가능성은 있지만 그 둘이 과연 같이 존재했을까에 대해서는 좀 더 생각해 보자라는 의견을 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제일 중요한 부분이네요. 강진청자의 유통과 운송하고 관련된 부분입니다. 청자박물관에 들어갔더니 가마가 발견된 곳들을 이렇게 지도로 그려놨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짜집기를 했습니다. 순서대로입니다. 여기서 제일 먼저 만들어졌고요. 그 다음에 이쪽, 그 다음에 여기, 그 다음에 여기, 그 다음에 여기입니다. 어떤 생각이 드세요? 점점 더 아래쪽으로 내려오고 있습니다. 점점 더 아래쪽으로만 내려오는 게 아니라 바닷가 쪽으로 더 가까이 다가가고 있습니다. 저는 이걸 보면서 이후에 생산량이 늘어나면서 운송이 편리한 곳으로 점점 내려간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걸 또 지도에 표시해 봤더니 이런 형태가 됐습니다. 여기서 출발해서 이쪽으로 내려왔다가 아래쪽으로 더 내려가는, 그리고 여기는 하나같이 이렇게 대구천이 흘러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천을 사이에 두고 아무래도 바닷가 가까운 쪽으로 옮겨가는 게 훨씬 더 낫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당시 사람들도 했던 것 같습니다. 그 다음은 이제 이게 어떻게 옮겨갔는가에 관한 겁니다. 여기서 개경까지 갈 수 있는 방법은 뭐 누가 생각해도 두 개밖에 없습니다. 당시엔 비행기가 없었으니까요. 하나는 육지길로 가는 것이고 하나는 바다로 가는 것입니다. 육지길로 갔다면은 아마도 조세가 가는 길을 따라서 갔을 가능성이 굉장히 큽니다. 이 근처에 있었던 조창은 장흥창이라고 하는 창입니다. 장흥창은 그 추정지가 두 곳이 있습니다. 하나는 영암의 망오리라고 하는 데고 또 하나는 제가 밀고 있는 맹진리라는 곳입니다. 여기서 출발을 하게 되면 영암까지 가면은 이렇게 가게 됩니다. 이 길을 따라서 요렇게 가면은 여기가 이제 망오리일 때입니다. 그다음에 제가 추정한 대로 가게 되면은 여기서 이렇게 가거나 아니면은 여기서 이렇게 건너가면 좀 편할 것 같기는 합니다. 뭐 앉아서 한 작업이라서 당시 사람들이 저 중에서 어떤 게 더 편했는지는 정확히 장담하기는 좀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요게 이제 다른 길로 바다로 가는 길을 표시한 겁니다. 보통 세 갈래로 갔을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하나는 이 밑으로 이렇게 돌아서 이 명량을 통과해서 이렇게 올라가는 길입니다. 이게 아마 가장 많이 이용된 길일 겁니다. 그다음 두 번째는 이쪽으로 해서 이제 경상권으로 가는 길입니다. 뭐 가다 보면 여러 곳이 있습니다. 순천도 있고 여수도 있고 가면은 부산도 있을 것이고 덜어는 낙동강을 따라서 위로 올라갔을 수도 있습니다. 이 길은 상당히 다른 곳으로 많이 확산되는 길입니다. 그다음 세 번째는 여기서 이제 출발해서 제주도로 가는 항로입니다. 제주 항로에 대해서는 이미 여러 논문이 나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디로 갔을까 궁금했는데요. 제가 지리지를 다 찾아서 보니까 추자도를 경유할 때는 이쪽으로 직접 가는 것보다는 요 완도를 나와서 가는 게 훨씬 더 유용합니다. 그래서 요 아래로 갔을 거라고 저는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조금 더 위쪽으로 올라가 보면 여기가 이제 군산도입니다. 여기 다리가 놓아져서 이제 섬이 아니에요. 선유도라고 하는 옛날 섬이었는데 여기 가면은 요 안쪽으로 굉장히 좋은 항구가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가서 제가 인터뷰한 바에 따르면은 바람이 불 것 같으면 배들이 이 앞을 지나가다 다 이쪽으로 몰려들었는데 한참 많을 때는 성냥갑에 성냥개비 꽂힌 것만큼 많았대요. 여긴 굉장히 안전한 곳입니다. 생각보다. 여기서 청자가 발견되는 곳은 두 곳입니다. 하나는 요 망주봉 바로 밑에 서긍이라고 하는 사람이 고려도용을 썼잖아요. 그때 고려에 왔을 때 머물렀었던 군산정이라고 하는 건물이 있었던 곳입니다. 여기예요. 그다음에 또 하나는 이제 오룡정인데요. 저거는 주민들하고 인터뷰하다 보니까 저 오룡정 지붕에 청자기와가 5장 얹혀져 있었대요. 청자기와를 싣고 가던 배가 풍랑을 만났는데 그 섬 무당이 그랬다는 거예요. 5개 내려놓고 가지 않으면 위험할 거다. 그래서 최근까지도 그 중에 몇 개가 있었는데 오룡묘 안에 있었던 탱화를 도둑 맞을 때 같이 잊어버렸다고 하더라고요. 좀 더 정밀한 조사가 필요하기는 한데 어쨌든 청자 실었던 배들이 이 근처에서 머물렀던 거는 맞을 겁니다. 왜냐하면은 여기서 조금 더 저쪽으로 더 떠내려가면은 12동 파도가 있거든요. 그 12동 파도에서 고려청자 실은 선박이 나온 걸 보면은 어쨌든 여기는 유용한 경로인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거기서 또 올라오면은 위험한 곳 3곳을 또 지나게 됩니다. 여기가 죽도 고려청자 매장지입니다. 주민들 조개 잡기도 어려워요. 그 매장지로 지정이 되어 있어서 여길 빠져나오면은 이제 쌀썩은 여라는 데를 지나가게 됩니다. 저 쌀썩은 여는 이름 그대로입니다. 좋은 선이 하도 엎어져서요. 쌀이 저기서 무지하게 썩어 나갔대요. 그래서 여 이름이 쌀썩은 여가 됐어요. 근데 저것도 주민 인터뷰하다 보니까 재미있는 인터뷰가 나왔어요. 사람들 사이에 옛날 어른들 하시는 말 중에 애가 울면은 울지 말라고 달래는 말 중에 그런 말이 있었대요. 울지 말아라. 좋은 선 지나가면 떡 해줄게. 무슨 말이냐면은 처음에 좋은 선이 출발할 때부터 미리 다 띄어먹은 거죠. 그래서 어디 갔다 박지 않으면은 이제 서울 가면 죽는 거죠. 그러니까 일부러 가서 자기들도 죽지 않고 그다음에 쌀은 적절히 이렇게 빠뜨릴 수 있는 곳으로 이제 쌀을 몰아줬는데 거기가 쌀썩은여 일대였답니다. 그다음에 이제 여기서 위로 올라가면 그 공포의 안흥량이 나옵니다. 여기인데요. 제가 찍어봤습니다. 일부러. 여기가 그 유명한 오징어 게임 찍은 데입니다. 그리고 이제 요 맞은편에 보이는 여기가 그 악명 높은 안흥량입니다. 관장각이라고 보통 부르는 게 맞는데요. 사자바위와 그 사이입니다. 사자바위고요. 그 다음에 이거는 이제 물살 올라오는 모습입니다. 굉장히 험한데요. 그 기록을 보면은 솥에 물 끓는 소리가 났대요. 이 근처를 지나가면. 그리고 무시로 안개가 생겨나서 배가 지나갈 수 없었대요. 아마 굉장히 힘들었던 곳인 것 같습니다. 이제 여길 지나면은 이제 개성으로 올라가게 됩니다. 그다음에 동남쪽으로 가게 되면은 희한하게도 이렇게 빠져나갑니다. 섬과 섬 사이를 지나서 이렇게 가게 됩니다. 이제 궁금하실 것 같아요. 무슨 미로 찾기 하는 것도 아니고 어째서 이렇게 구석구석으로 갔는가? 백길은 굉장히 보수적입니다. 한 번 만들어지면은 다른 길로 가기 어렵습니다. 그리고 게다가 중치면은 불안한데. 게다가
섬을 보지 않고는 항해를 하기가 어렵습니다. 전근대 시대에. 그러니까 다 섬이 보이는 곳으로 이전에 안전하게 다닌 길로 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복잡하게 백길이 형성될 수밖에 없네요. 그다음에 제주 항로인데요. 제주 항로는 탐진해서 가는 게 가장 빠릅니다. 다만 제가 이번에 조사하면서 재밌는 걸 하나 찾았는데요. 추자도에 최영 사당이 있거든요. 유명한 데입니다. 그러니까 최영이 목호들을 진압하러 왔을 때 금을 만드는 법을 가르쳐 줬대요. 그래서 추자도에서 신으로 섬겼다고 하는데 지명청남 조사하다 보니까 남포리에 최일 장군 사당이 있었다고 합니다. 최일 장군이 최영 장군이에요. 그러니까 추자도로 가는 백길 서로 맞은 쪽에 하나는 추자도, 하나는 남포리에 최영 장군 사당이 있었던 거죠. 어쩌면 그것도 문화의 유사성 내지 교류에서 생겨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본 적이 있습니다. 이제 하나가 남았는데 얼른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동반 출수 목간하고 관련된 겁니다. 2007년에 목간이 처음 발견됐을 때 역사 연구자들은 굉장히 놀랍고도 신기하고 그리고 흥분했습니다. 지금까지 청자가 나온 적은 있었지만은 청자와 관련된 기록이 나온 적은 없었거든요. 그래서 저게 나오면은 뭔가 해결이 될 거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오히려 해결이 된 게 아니라 논란이 더 심해졌습니다. 이제 저걸 어떻게 해석하는가의 문제가 남았죠. 일단은 배 실은 사람은 누구고 받는 사람은 누군지, 그 다음에 서울에서 이걸 받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인지 그런 것들이 주 핵심 내용입니다. 그래서 목간을 둘러싼 논란의 쟁점을 한번 정리해 봤습니다. 일단 첫 번째로 이게 강진에서 출발했다는 거에 대해서 토단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뭐 연구하신 분들이 많으니까 이 강진형이다라고 하면 그건 이제 문제가 되지 않는 거죠. 두 번째는 이거거든요. 선박에 실린 청자를 곡물로 볼 거냐 아니면 사적인 물건으로 볼 거냐입니다. 일단은 곡물로 봐야 된다라고 하는 사람들은 대구소에서 일단 만들었고, 그 다음에 이걸 실은 사람들 중에 향리가 있다. 그러니까 이거는 공적 시스템을 이용한 거다라고 보고 있고요. 그 다음에 그렇지 않다라고 보는 관점은 이게 받는 곳이 관청이 아니라 개인한테 가고 있거든요. 개인한테 간 것이기 때문에 그게 상품이나 아니면 선물일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똑같은 글자지만 어떻게 보는가에 따라서 확 달라지는 거죠. 최근에 들어서 이제 도자사 연구하시는 분들이 어떻게 연구를 하시고 있나 하고 봤더니 이제 이런 내용들이 나오고 있었습니다. 12세기 전반에 이 최대경이죠. 이제 대섬에서 나온 목간 중에서 핵심 목간은 최대경 목간입니다. 이 최대경이 누구냐를 가지고 논문을 여러분이 쓰셨더라고요. 일단 12세기 전반에 예빈시의 대경을 여기만 최용일 가능성이 크다. 이 사람 1119년에 죽었어요. 그러니까 요 배가 가라앉았을 때보다는 조금 더 전이거든요. 그렇지만 뭐 그냥 계속 대경으로 불렸을 가능성이 있다라고 하는 입장인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는 1183년부터 1197년 사이에 예빈경을 지낸 최당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이렇게 놓고 보면은 뭐가 다르지라고 생각하실 테지만 도자 연구하시는 분들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은 여긴 1119가 되고요, 여기는 1211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어느 시기에 만들어진 것인가 하고 밀접한 관련을 맺게 되는 거죠. 근데 아쉽게도 제가 궁금한 건 그게 아닙니다. 제가 궁금한 건 왜 관청이란 이름, 관청 대신에 사람 이름이 적혔는가에 관한 것입니다. 그래서 정리를 해봤습니다. 일단은 저는 목간 중에서 재경이라고 하는 글자가 앞에 붙어 있는 목간들에 주목을 합니다. 재경, 그러니까 탐진현에서 올라간 재경 누구누구 그렇게 돼 있는데 있을 제자 서울경자입니다. 왜 재경이라는 말을 썼을까 고민을 해봤습니다. 그랬더니 제가 내리게 된 결론은 이 사람은 탐진 사람입니다. 그렇지만은 어떤 일을 담당하기 위해서 서울에 가 있는 사람인 거죠. 그래서 앞에 재경을 쓰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러면 저 시기에 서울로 갈 수 있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인가? 고려시대는 본관하고 사는 곳이 밀접하게 관련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살아있는 동안에 본관을 떠날 수 있는 방법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서울로 가는 거죠. 관직을 받아서. 그렇다 보니까 제일 험한 형벌이 뭐냐면 고향으로 돌려보내는 형벌입니다. 그렇다면 저 시기에 어떻게 이 사람들이 갔을까? 높지도 않은 사람들이. 그런 생각을 하다 보니까 이 사람들이 기인일 가능성이 크다라는 결론을 내리게 됐습니다. 기인은
고려 초에 지방의 유력한 호족의 자제를 서울의 인질로 잡아뒀던 제도입니다. 처음에는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지방의 호장을 임명하거나 아니면 지방관을 보내거나 할 때 이 사람들 자문을 받는 역할을 해요. 시간이 지나면서 이제 지방 세력이 통제가 되니까 이 사람들이 별로 쓸모가 없어집니다. 그래서 나중에는 험한 일을 맡기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 동네에서 올라오는 세금을 담당하게 한다든가, 그 동네에서 세금을 못 거두면 대신 내게 한다든가 하는 그런 형태의 역할을 맡게 됩니다. 그래서 일어나신 거 보니까 이제 정리를 해야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쭉 자료를 찾다 보니까 조선시대 자료에서 조선 초 자료이긴 합니다. 그래서 사실 조금 불안하긴 한데 약간 재미있는 자료를 찾았습니다. 태종 1년 기사니까 1401년입니다. 주현의 기인은 실로 전조, 그러니까 고려입니다. 고려의 폐법이온데 국가에서 그대로 인습해서 고치지 못한 것입니다. 각 전에 사홍방에 속해서 기혈을 맡은 자가, 이게 이제 그릇 맡은 자지요. 도자기 맡은 자가 기인이 혹 잃어버리거나 혹 깨트리거나 하면은 독촉해서 충납하게 하거나 아니면 비난한 외리가 많은 돈과 물건을 꾸게 돼서 파산을 하게 되니 이거 하지 말게 하십시오라는 기사가 태종 1년 기사에 있고요. 태종 13년 기사에는 전라도 도관찰사한테 명을 해서 자기를 일정하게 바치게 했다라고 하는 구절이 있습니다. 저걸 둘을 이제 합쳐놓으면 재미있는 기사가 됩니다. 전라도에서 도자기를 가져오게 하고 그걸 기인이 담당하게 했다라는 이야기가 되는 거죠. 사실 요 사료가 좀 아랫사료이긴 한데 윗사료랑 조합을 하면은 그렇게 해석할 여지가 충분하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최대경은 탐진 사람으로서 서울에 올라가 있었던 사심관일 가능성도 있다라고 하는 결론을 내리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걸 가지고 이제 밑에 자료들을 새로 검토하게 되면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탐진현에서 재경, 그러니까 서울로 올라가 있는 대정 인수라고 하는 사람한테 도자기를 보냈다. 이 인수는 탐진현에서 올려보낸 향리일 거다. 그렇게 해석하면 어떨까라는 해석을 해봤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태안 1호선 목간도 마찬가지인데요. 이건 좀 성격이 복잡해집니다. 곡물이 끼어 있거든요. 자기뿐만 아니라 요거는 한정훈 선생님 토론문에 좀 있기 때문에 이따 토론 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체적으로 이 정도 선에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발표 감사합니다. 강진 고려청자의 유통 구조에 대해서 문경호 교수님께서 발표를 해주셨습니다. 강진 고려청자가 생산하게 되게 되는 커다란 배경과 그 경관에 대해서 발표를 해주셨습니다. 발표 말미에 정말 중요한 내용을 이렇게 발표를 해주시는 것 같아서 제가 슬그머니 자리에 앉았는데 중요한 부분에는 이따 토론 때에 말씀을 해주실 것 같습니다.